한국은 일본이 만든 복제품입니다. 일본 외무성 35년 관료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47일간 직접 조사한 뒤 487페이지 보고서에 적은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전략적 오류였다. 도쿄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고위 관료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진짜 정체,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가스미가세키 외무성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동아시아 전략연구소 7층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숫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GDP 대비 추경률 85%. 한국이 일본 경제 규모의 85%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62%였어요. 불과 5년 만에 23%포인트를 좁힌 겁니다. 회의실에 앉은 12명의 연구원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쿠로다 마사히코 소장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나? 62세. 도쿄대 법학부 출신. 외무성 차관보를 지내고 퇴임 후 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눈매에 흰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이 남자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쿠로다 소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는 과장입니다. 삼성전자 하나 빼면 한국 경제에 뭐가 남습니까? 반도체 빼면 무역적자 국가예요. 환율 효과를 보정하면 실질 추경률은 70%도 안 됩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하야시 유카리 선임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는 불안정한 구조예요.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45세 게이오대 경제학 박사.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이 여자는 쿠로다 소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뵐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칼이었어요. 하야시가 회의실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으로서.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연. 28세. 서울대 국제학 석사 출신으로 이 연구소에 파견된 한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야시의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 5글자에 담긴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너는 객관적일 수 없다는 뜻이었죠. 김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야시가 코끝으로 웃었어요. 쿠로다 소장은 이미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사람은 이 회의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니시무라 고이치, 58세. 외무성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국장까지 올라갔고 3년 전에 퇴임했어요. 지금은 이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니시무라. 쿠로다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국력 재평가 보고서. 의뢰처는 내각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이 일본의 실질적 위협인지 아니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과대평가인지를 분석하는 보고서야. 쿠로다 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는 서울에서 3년 근무했지. 한국어도 하고 현지 인맥도 있고 적임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소장의 다음 말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서 감정 빼고 팩트만.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협론은 과장이라고 써. 그게 진짜 주문이었어요. 하야시가 덧붙였습니다. 니시무라 선배, 서울에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정이 남아서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정이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에 정이 남아있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나라를 직접 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35년 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외무성에 들어간 지 3년째 되던 해에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3세 외교관으로서 첫 해외 부임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먼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질서 없이 뒤엉켜 있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본 서울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로는 좁고 울퉁불퉁했어요. 건물은 낡았고 간판은 조잡했습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 경적을 울려대는 버스들,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모호한 거리, 도쿄에서 온 23세 청년의 눈에 서울은 30년은 뒤처진 도시로 보였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받은 인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급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10분이나 늦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안건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끊고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통역관 옆에 앉아서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시장통 아닙니까? 제가 통역관에게 소곤거렸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원래 이래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국 외교관들은 열정적이었지만 체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감정적이었어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외교의 정밀함과 비교하면 거친 원석 같았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대사관 안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빠르긴 한데 깊이가 없어. 우리가 깔아준 인프라 위에서 달리고 있을 뿐이야.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야. 장기적인 전략이 없어. 기술도 우리 것을 가져간 거잖아. 독자성이 있나?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만든 틀 안에서 성장한 나라라고요. 포항제철은 신일본제철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의 엔진으로 시작했고, 삼성반도체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그랬어요. 하지만 시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3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서울 근무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서랍 속에 넣어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외교관 경력에서 초반 3년짜리 에피소드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뒤로 워싱턴에서 6년, 베이징에서 4년, 런던에서 3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은 일본의 하위 파트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큰 형 밑에서 일본이 맞이고 한국은 동생이라고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저는 35년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쿠로다 소장의 의뢰를 받고 2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7일간의 한국 현지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쿠로다 소장은 2주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35년 경력의 외교관으로서 체면이 있었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결론을 내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삼성을 빼면 특별할 게 없는 나라다.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그 정도 결론을 487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데이터로 채워 넣으면 되는 일이라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35년 만에 한국이었습니다. 보딩브릿지를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김포공항 시절의 그 매캐하고 답답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에서 자연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발밑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입국 심사까지 걸린 시간 11분. 나리타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최소 35분은 각오해야 합니다. 길면 1시간이에요. 인천공항은 11분이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가 매끄럽게 작동했고 안내 시스템은 일본어를 포함해 7개, 국어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실시간 청결도 모니터가 붙어 있었어요. 방금 청소가 완료됐다는 표시와 함께 온도, 습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변기에 앉으니 자동으로 좌석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일본 기술 아닌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리타 공항 화장실에는 이런 모니터가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52세. 한국 외교부 전 동북아 과장.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 주재 시절 카운터파트였던 한국 외교관입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눈.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를 하면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3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니시무라 상, 오래간만입니다.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너무 세게 쥐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잡지도 않는 딱 적당한 악력. 외교관의 악수였습니다. 박상, 변하지 않았군요. 니시무라 상은 많이 변하셨네요. 머리가 하얘지셨습니다. 서로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상, 이번 방문은 연구소 보고서를 위한 겁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목적이에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준혁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뭘 보여줘도 좋은 것밖에 없다는 건지.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35년 전의 기억과 눈앞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울퉁불퉁하던 도로는 8차선 고속도로가 되어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있던 자리에는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가 솟아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부 한국 차였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43분. 좌석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고 창밖에는 LTE를 넘어 5G 커버리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나리타에서 도쿄 시내까지 특급 열차로 53분. 10분 차이지만 인천공항이 나리타보다 서울, 도심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인프라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하나로 나라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역에 내려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네.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엔화가 약해져서 한국이 비싸다고 하시던데 괜찮으십니까? 엔화가 약해져서 한국이 비싸다. 3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이 서울에 오면 모든 게 싸 보였거든요. 지금은 반대가 된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의 불빛, 남산타워의 조명. 35년 전의 어둡고 칙칙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해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를 정리하려고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HBM 분야 94%, 메모리 반도체 전체로는 68%,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 연간 78조 원, 세계 3위, 현대자동차 그룹은 글로벌 판매 3위, 한국 조선수주 잔량, 세계 1위,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82%, 한국 방산 수출, 최근 5년간 470% 증가, 세계 9위에서 4위로 도약, 한국 콘텐츠 수출, 연간 15조 원 돌파,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1위,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35년 전 서울에서 본 그 급하고 감정적이고 체계 없어 보이던 나라가 이 숫자를 만들어냈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분명 삼성 효과가 과대 반영된 겁니다. 반도체를 빼면 한국 경제는 취약합니다. 쿠로다 소장 말이 맞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HBM 94%, 자동차 78조 원, LNG 운반선 82%, 방산 470% 증가, 콘텐츠 15조 원. 삼성 하나로 이 숫자가 전부 설명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현장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35년 전에도 그랬듯이 한국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빈약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7일 뒤
저는 487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전략적 오류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사 첫날, 박준혁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2시간 8분.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나고야까지 가는 시간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KTX 좌석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가 기본으로 달려 있었어요. 신칸센 노조미호에는 아직 콘센트만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울산역에 내리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이에요. 면적이 축구장 730개 크기입니다. 도요타의 모토마치 공장이 축구장 200개 규모라는 걸 감안하면 3.6배크입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팔이 동시에 움직이는 진동이었어요. 귀를 때리는 건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봇 관절이 회전하는 윙하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치직하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저음에 웅하는 소리가 공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공장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78초에 차 한 대가 나옵니다. 78초. 1분 18초마다 완성차 한 대. 도요타 스스미 공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도요타 방식은 저희가 배운 스승이죠.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교과서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울산 공장 연간 생산량 153만 대,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 글로벌 판매 734만 대, 세계 3위,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서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기차 전용 라인을 보러 갔는데 라인 한쪽에 거대한 장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기가 캐스팅 장비입니다. 차체 하부를 한 번에 통째로 찍어냅니다. 기존에는 부품 70개를 용접해서 만들던 걸 1개 부품으로 줄인 겁니다. 테슬라가 처음 도입한 기술 아닙니까? 맞습니다. 테슬라가 먼저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장비는 테슬라보다 압력이 30% 높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남의 기술을 가져다가 더 좋게 만든다. 이건 35년 전에 제가 한국을 비웃었던 바로 그 특징이었습니다. 복제한다고요. 독자성이 없다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울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릅니까? 박준혁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느리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쿠로다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봤습니다. 규모와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전화 너머로 쿠로다 소장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시무라, 공장 하나 보고 흔들리면 안 돼. 한국 기업들은 규모를 키우는 건 잘하지만 핵심 소재는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불화수소가 없으면 삼성 반도체 라인이 멈춘다는 걸 잊었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소재는 우리가 쥐고 있어. 부품도 우리가 만들어. 한국은 조립 공장이야. 거대한 조립 공장.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78초에 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 나라를 조립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걸까요?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 이릅니다. 조사는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조사 8일째, 박준혁이 이상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보고서에 문화 항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한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자 체계가 경제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념관 안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글의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 이걸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하면 표현 가능한 음절이 1172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업병이죠. 일본어로 표현 가능한 발음은 약 300개입니다.
중국어는 약 420개예요. 한글은 1172개, 37배. 일본어보다 37배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음성학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세계 어떤 언어의 발음이든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FIV 발음, 아랍어의 후음, 중국어의 성조까지 한글 체계 안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본어로는 맥도날드를 마쿠도 나루도라고 써야 합니다. 원래 발음과 거리가 먼 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카타카나의 한계입니다. 한글에는 그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문맹률 0.8%. 100명 중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예요. 프랑스는 어떨까요? 자국어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국민이 약 25%입니다. 유럽의 문화대국이라는 나라에서 4명 중 1명이 글을 제대로 못 읽어요. 일본은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 3가지 문자를 동시에 써야 합니다. 특히 한자가 문제예요. 상용 한자만 2136자. 이걸 다 외우지 못하면 신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한자 문맹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전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자를 잘못 읽어 망신을 당한 일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24개 글자로 1172개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문자. 배우기 쉽고 표현력은 세계 최고. 문맹률 0.8%.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기념관을 나서면서 박준혁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니시무라 상,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서 하나의 도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과거 제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약 1000년간 한국에서 출세하는 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과거 시험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과, 무과, 잡과, 학문, 무예, 기술. 3갈래 시험이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이 나라에서 출세의 길은 칼이 아니라 붓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기사가 되어 전장에 나가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칼을 찬 무사가 최고 계급이었죠. 박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붓을 든 선비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칼의 나라와 붓의 나라. 그 차이가 100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저는 이제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고 적어뒀던 페이지를 봤어요. 깊이가 없다. 그 글자 위에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1000년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야시였습니다. 니시무라 선배, 중간 보고서 초안이 아직 안 왔는데요.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면서 방향은 잡으셨겠죠? 소장님이 결론의 윤곽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결론의 윤곽. 쿠로다 소장이 원하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저는 8일 동안 본 것을 그 결론에 끼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야시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 한국에 또 정드시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세요. 감정 말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35년 전에는 어둡고 칙칙하던 도시가 지금은 도쿄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해지겠습니다. 도쿄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사 15일째, 저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에밀레종을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내심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뭐가 대단합니까? 일본에도 절에 가면 종은 있어요.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복제된 성덕대왕 신종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 3.66m, 무게 18.9톤. 서기 771년에 만들어진 종입니다. 1200년 전의 것이에요. 박준혁이 제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이건 원본 종소리를 고음질로 녹음한 파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땅. 첫 타격음이 울렸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울림이 계속됐습니다. 2초, 5초, 10초.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서로 겹치면서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웅, 웅, 웅.
소리가 맥을 타듯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어요. 이걸 맥놀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주파수가 미세하게 다를 때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울림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이 종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1200년 전에요. 저는 이어폰을 빼지 못했습니다. 3분이 넘도록 울림이 계속됐어요. 도쿄의 절에서 치는 종은 땡하고 울리고 10초면 사라집니다. 이 종은 3분 넘게 울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본 문화의 상징이 칼이라면 한국 문화의 상징은 종입니다. 그가 보여준 건 한국의 고 이어령 교수가 정리한 비교였습니다. 칼은 자릅니다. 나와 너를 가르고 안과 밖을 나누고 무대와 객석을 분리합니다. 종은 울립니다. 소리가 퍼져나가 담 너머까지 닿습니다. 자르는 문화와 울리는 문화. 일본 문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라이의 상징이 칼입니다. 일본 요리의 핵심도 칼이에요. 회를 뜨는 기술, 재료를 정밀하게 써는 기술, 큰 것을 잘게 쪼개고 정밀하게 다듬는 것. 맞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쪼개는 대신 퍼뜨리는 문화, 자르는 대신 울리는 문화. 그날 저녁, 박준혁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니시무라 상, 혹시 콘서트에 가본 적 있습니까? 콘서트요? 네. 한국 콘서트에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으로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이었어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영어 노래였어요. 그것도 빠른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객 수만 명이 그 영어 가사를 통째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요. 가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관객들의 노래가 공연장 전체를 채웠어요. 가수가 무대 위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감탄의 박수였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떼창이라고 합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가수 혼자 부르게 놔두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봤습니다. 다른 공연 영상도 있었어요. 록, 팝, 힙합, 발라드. 장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어떤 공연이든 함께 불렀어요. 일본 공연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관객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가수의 퍼포먼스를 조용히 감상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웁니다. 곡이 끝나면 박수. 그게 전부예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칼은 자릅니다. 무대와 객석을 가릅니다. 종은 울립니다. 무대의 소리가 객석까지 퍼져서 모두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공연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사 18일째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8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손에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할머니가 문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할머니의 팔을 잡았고, 한 명은 장바구니를 받았고, 한 명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 한번 교환한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자동으로 움직인 겁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메이와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웁니다. 남에게 메이와쿠를 끼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예요. 거리가 깨끗한 것도, 전철 안이 조용한 것도, 줄을 잘 서는 것도 이 정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문화에는 다른 면이 있어요. 도와주다 실수해서 폐가 될까봐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질문보다 손이 먼저 나갑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폐가 될까 걱정하기 전에 이미 잡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박준혁이 알려줬어요. 남의 일에 나서는 것. 요즘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한복 저고리의 앞자락이 넓게 겹치는 부분. 즉 품이 넓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품을 벌리는 것. 그게 한국인의 원래 성격이라고요. 콘서트에서 가수 혼자 부르게 놔두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지하철에서 넘어지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경계를 가르지 않는 사람들. 무대와 객석을, 남의 일과 내 일을 자르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 종의 민족. 조사 22일째, 박준혁이 저를 명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쇼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동 거리는 화장품 매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일본 브랜드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의 신제품 발매일이 유독 한국이 빠른 겁니다. 왜 한국에서 먼저 출시합니까? 제가 매장 직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명쾌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통과하면 세계 어디서든 팔 수 있거든요. 한국 소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1조 4천억 원이에요. 남자들까지 화장품을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건 화장품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 한국 온라인 쇼핑 리뷰 문화를 보여줬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면 사진을 찍고 성분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정리해서 수천 자짜리 리뷰를 올립니다. 어떤 리뷰는 제조사의 공식 설명서보다 상세했어요. 일본 소비자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일본 소비자도 까다롭죠.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박준혁이 비교를 해줬습니다. 일본 소비자는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다른 제품으로 갈아탑니다. 말하지 않아요. 메이와쿠니까. 한국 소비자는 불만이 있으면 살벌하게 깝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댓글로 싸우고 언론에 제보하고 집단 소송까지 합니다.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분석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박준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특별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단순히 불만을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해결책까지 찾아냅니다. 개선된 사용법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공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조사보다 소비자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공유합니다. 소비가 곧 생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첫 번째 시험장으로 삼는 겁니다. 이 나라 소비자를 통과하면 세계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까다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 그날 저녁 호텔에서 2차 중간 보고를 위해 도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중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공장의 생산 속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한국 소비자의 특수성을 데이터와 함께 나열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쿠로다 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야? 아직 조사 중입니다. 방향이 이상해지고 있어. 니시무라. 쿠로다 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가서 확인할 건 한국의 강점이 아니라 한계야. 빛나는 면만 보면 어떤 나라든 대단해 보여. 이면을 봐. 약점을 찾아. 그게 자네의 임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에서 뚜 하는 신호음만 울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신호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쿠로다 소장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찾는 것도 분석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강점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약점을 찾아서 상쇄시키기에는 강점이 압도적이었어요.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쿠로다 소장이 원하는 결론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 질문을 안고 저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조사 31일째,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박준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니시무라 상, 아버님도 외무성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시아 대양주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세대 위, 전후 일본 외교의 1세대였죠. 한국과 관련된 업무도 하셨습니까? 네, 한일 국교 정상화 시기에 실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을 대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일본이 가르쳐야 할 나라, 도와줘야 할 나라. 그게 아버지 세대의 한국관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물려받았습니다. 서울에 부임했을 때도 그 눈으로 한국을 봤어요. 급하고 감정적이고 체계가 없고 우리가 깔아준 인프라 위에서 달리고 있을 뿐이라고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기억을 꺼내기가 싫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으려 했던 기억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건 8년 전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82세였어요.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말을 이어가던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고이치. 네, 아버지. 내가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국이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우리는 가르치는 쪽이고 저들은 배우는 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배우는 쪽이 가르치는 쪽을 넘어서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눈빛을 난 너무 늦게야 알아챘어. 가난해 보이는데 눈이 죽어있지 않았다. 무시당해도 꺾이지 않았어. 그게 무서운 거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칙, 칙 하고 울렸습니다. 고이치,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가 남기는 마지막 조언이다. 그로부터 3주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감정적이 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년에 회한이 과장된 것이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앉아서 31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돌아보니 아버지의 말이 하나씩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데 눈이 죽어있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무시당해도 꺾이지 않았다. 맞습니다. 김서연이 그랬습니다. 도쿄 연구소에서 하야시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배우는 쪽이 가르치는 쪽을 넘어서 있었다. 맞습니다. HBM 94%, 자동차 세계 3위, LNG 운반선 82%, 방산 470% 성장.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종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하면서,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뛰다시피 걸으면서. 이 도시의 속도는 도쿄와 달랐습니다. 도쿄가 정밀한 시계라면 서울은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불규칙하지만 강렬한 박동.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상,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한국에는 성씨가 286개 있습니다. 갑자기 성씨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아했습니다. 일본에는 성씨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죠. 28만 개입니다. 286개 대 28만 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김, 이, 박, 이 세 성씨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김씨 하나가 전체의 약 21%예요. 5명 중 1명이 김씨입니다. 그건 왕가의 성씨가 퍼진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심은 왜 왕가의 성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졌느냐입니다. 박준혁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왕조가 바뀌어도 전 왕가를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가야를 통합했을 때 가야 왕족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김유신입니다. 가야 왕족의 후손인데 신라 삼국 통일의 영웅이 됐죠. 고려가 신라를 이었을 때도 조선이 고려를 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씨가 286개밖에 안 된다는 건 이 땅에서 대규모 피해 숙청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역사의 증거예요. 일본의 28만 개 성씨는 뭘 의미합니까? 전국시대. 수백 년간 영주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벌인 역사. 패배한 가문은 멸문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 숨었습니다. 28만 개의 성씨 뒤에는 28만 번의 단절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286개 대 28만 개. 종의 역사와 칼의 역사. 그때 박준혁의 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을 힐끗봤는데 일본어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일본 유력 경제지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한국 경제, 일본 추월은 시간 문제. 저는 그 제목을 2번 읽었습니다. 일본 추월은 시간 문제.
일본 언론이 쓴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이요. 호텔에 돌아와서 그 기사를 찾아 전문을 읽었습니다. 1인당 GDP, 기술 경쟁력, 인구 구조, 산업 다각화. 4가지 지표 모두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쿠로다 소장에게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보냈습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저런 매국 언론 기사를 근거로 쓰면 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밑에 하야시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니시무라 선배, 아직도 조사 중이시면 빨리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세요. 소장님, 인내심이 한계에 오셨습니다. 저는 2메시지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제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35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31일간의 데이터가, 제가 직접 밟은 땅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나라를 무시한 것이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어요. 결론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쿠로다 소장이 뭐라고 하든. 조사 39일째,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파트를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대학원생, 갓 취업한 직장인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47명을 만났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돌아온 답변들을 듣고 저는 의자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반도체는 삼성이 잘하지만 소재는 아직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기초과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서울대 재료공학과 4학년 학생의 답이었습니다. HBM 세계 점유율 94%를 만들어내는 나라의 학생이 아직 멀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동차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은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죠. AI도 뒤처지고 있고요.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수출 3위, 78조 원 규모의 산업을 좀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문화 콘텐츠는 잘 나가는데 거품일 수도 있잖아요. 한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요. 연세대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 1위를 거품이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47명 중 43명이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91%. 잘하는 건 맞지만 아직 부족하다. 세계 최고라고 하기엔 이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A를 받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능력이 아니다. 자기가 강한 줄 모른다는 것이다. 왜 이것이 무서운 겁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1위를 해놓고도 아직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 달립니다. 도요타는 세계 1위가 된 뒤에 속도가 느려졌어요. 소니는 워크맨으로 세계를 제패한 뒤에 안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위를 해놓고도 안주하지 않아요. 왜? 1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개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이래요.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하시는 답을 얻으셨습니까? 원하는 답이 아니라 예상 못한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이요? 저는 한참 걸었습니다. 캠퍼스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335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세계가 경탄하는 기적을 만들어 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더군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그 말에 힘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자랑도 아니었고 겸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김서연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연구소에서 하야시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28세 한국인 연구원.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비꼬는 질문에 데이터를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대답한 사람. 그때 저는 그 반응을 감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신경하거나 혹은 자존심이 없거나 아니었습니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A를 받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남의 평가보다 높으니까요. 하야시가 뭐라고 하든 김서연은 자기 안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무시당해도 꺾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만 몰랐어요. 35년간 외교관을 하면서 수십 개 나라를 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487페이지짜리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결론: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전략적 오류다. 쿠로다 소장이 원하는 결론과 정반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쿠로다 소장과의 관계는 끝날 겁니다. 연구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35년 외교관 경력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타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47일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현실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짓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조언을 한 번 더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날, 동아시아 전략연구소 대회의실에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쿠로다 소장이 정면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하야시, 나머지 연구원 13명이 양쪽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맨 뒤쪽 구석에 김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조용히.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리모컨이 약간 떨렸습니다. 동아시아 국력 재평가 보고서 47일간의 현지 조사와 126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HBM 세계 시장 점유율 94%, 자동차 수출 78조 원, 세계 3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82%, 방산 수출 5년간 470% 성장, 콘텐츠 수출 15조 원, 문맹률 0.8%, OECD 1위.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쿠로다 소장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은 모든 주력 산업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10년에서 20년 만에 세계 1위에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콘텐츠. 예외가 없습니다. 하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삼성과 현대를 빼면 한국 경제에 뭐가 남습니까? 소수 재벌 의존 구조는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예상했던 반박이었습니다. 하야시 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재벌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쿠로다 소장도 약간 표정이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의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입니다. 한국의 상위 5개 기업은 42%입니다. 확실히 집중도가 높죠. 숫자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22개, 일본은 11개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의 2배입니다. 재벌 의존 구조는 사실이지만 그 아래에서 새로운 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야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쿠로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니시무라, 결론이 뭔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보고서 제목이 떴습니다. 동아시아의 무게중심은 이동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변수에 대한 재평가.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쿠로다 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 동력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 민족은 시작이 늦지만 한번 시작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감정도 추측도 아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콘텐츠 전 산업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둘째, 이 속도를 뒷받침하는 천년의 기반이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붓으로 출세하는 문화, 스문에게 글자로 세계 어떤 소리든 표현하는 문자, 왕조가 바뀌어도 피해 숙청이 없었던 평화의 역사.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1위를 해놓고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A를 받고도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47일간 126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저는 쿠로다 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민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쿠로다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찬양문이야.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내가 요청한 건 객관적 분석이야. 감정적 예찬이 아니라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487페이지의 데이터가 이 결론을 냈습니다. 제 감정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쓰면 어떤 결론이든 나와. 약점은 왜 안 다뤘어? 약점도 다뤘습니다. 재벌 의존 구조, 저출산, 과도한 경쟁 교육, 높은 자살률. 39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24페이지에 걸쳐 분석했습니다. 쿠로다 소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감안해도 이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것을 과대평가라고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야시가 끼어들었습니다. 니시무라 선배, 그러면 일본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한국이 잘한 게 아니라 일본이 못한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야시를 봤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야시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은 배운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가르쳐준 것에 대한 우월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배우는 쪽은 달렸고 가르치는 쪽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35년 동안 누적된 겁니다. 하야시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감정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쿠로다 소장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풀었어요. 어깨가 축 내려앉은 것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어요. 한참 뒤에 쿠로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에서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건데?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62세. 일본 외교의 엘리트. 한국을 평생 아래로 봐온 사람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15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맨 뒤쪽에 앉아있는 김서연을 봤습니다. 김서연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쿠로다 소장의 한국 비하를 들었을 때도 하야시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비꼰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A를 받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남의 평가보다 높은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건 둔감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남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47일간 126명을 만나고 487페이지를 쓰면서 제가 찾은 답이 저 사람 한 명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3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십 개 나라를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베이징에서 런던에서 세계의 강대국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남긴 유언.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눈빛을 난 너무 늦게야 알아챘다. 아버지는 늦게나마 알아챘습니다. 저는 35년이 더 걸렸어요. 두 세대에 걸쳐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세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가 만든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십 개 나라를 봤지만 이런 민족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이유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전략적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본 외교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아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만 모르고 계십니다. 일본 외교관이 47일 동안 조사해서 487페이지에 걸쳐 증명한 것을 여러분은 매일의 삶으로 이미 증명하고 계세요. 한국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35년 관료가 47일간 한국을 조사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기적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